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타이완이 긴급사태 발생 시 연락과 긴장 완화를 위한 비상연락망, 즉 한라인을 개설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타이완 방공실의 마샤광 대변인은 30일부터 타이완과의 한라인이 정식 개통돼 양국 관리들이 직통전화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마샤광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전화통화는 중국의 장주진 타이완 방공실 주인과 타이완의 샤리엔 행정원 대륙위원회 위원장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두 사람이 한라인을 통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CCTV는 양측이 양원관계 개선을 위해 이룬 위대한 성과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과 타이완은 지난달 60년 만에 처음 열린 시진핑 국가주석과 마행주 총통의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한라인 설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하던 미군 항공모함 가까이 접근했었다고 미군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지난 26일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미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호에서 불과 1,500m 가까이 접근했었다며 이란의 행동은 매우 도발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당시 호르무즈 해협에는 해리 트루먼호 외에도 미 구축한 버클리호와 상업용 선박들이 통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란 해군은 미사일 발사를 1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 무전으로 선박들에게 미사일 항로에서 떨어질 것을 통보했습니다. 미 중부군 사령부의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그동안 이란군과 미 해군 사이의 교신이 잘 이루어져 왔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항해 자유와 해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 지난주 광산 붕괴 사고로 매몰돼 있던 8명의 광부들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30일 적외선 카메라를 매몰된 사고 지점에 투입해 촬영한 결과 생존자들이 사고 발생 5일이 지난 이날까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은 각종 잔해로 뒤덮여 있어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대는 이에 따라 광부들이 매몰되어 있는 지점에 음식물과 구호품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중국 동부 산동성의 한 석고 광산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적어도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실종됐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30일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새해를 맞아 축전을 보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지난해는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국제 안보 유지의 핵심적 요소임을 보여줬다며 상호 이익을 고려한 건설적 대화와 협력을 이뤄나간다면 양국은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등에도 축전을 보냈습니다. 미국이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통신 내용을 감청했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29일 미국이 이란과 핵합의를 추진하는 동안 미 국가안보국이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보좌진 간 통신 내용을 감청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미 정보당국이 이스라엘 지도부와 정부 관리들이 미국 의원들이나 미국 내 이스라엘 단체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도 감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심각한 엘니뇨 현상으로 내년도에 큰 기상 이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경고했습니다. 나사는 올해 엘니뇨 현상이 지난 1997년과 98년 당시에 맞먹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미 전역은 강력한 눈폭풍과 홍수 등 각종 기상 이변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나사는 최근 인공위성 사진을 판독한 결과 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등 18년 전 최악의 엘니뇨 현상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대남정책 총괄자로 불리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수령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높은 실력을 지니고 오랜 기간 우리 당의 위협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김양건 동지를 잃은 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북한 있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가 지난달 리을설의 장의위원 명단에서 배제된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이 확고함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올 한 해 동안 북한에 57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감염 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함경 남북도에서는 새벽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낮부터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대남정책 총괄자로 불리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의를 표하는 전통문을 북한 측에 발송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김양건 당 비서가 29일 오전 교통사고를 당해 향년 73세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비서가 생전에 북한 노동당의 자주적인 조국 통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왔다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가장 가까운 전우이자 견실한 혁명 동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수령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높은 실력을 지니고 오랜 기간 우리 당의 위협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김양건 동지를 잃은 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큰 손실로 된다. 한국 정부는 김양건 비서의 사망에 조의를 표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앞으로 김 비서 사망에 조의를 표하는 전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0시 40분경 통일부 장관은 통일전선부 앞으로 김양건 당비서 및 통일전선부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전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지난 8월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함께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낸 김양건 당비서 및 통일전선부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의를 표합니다. 김정은 체제의 외교 두뇌로 알려진 김 비서는 북한의 대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한 북한 정권의 실세 중 한 명입니다. 지난 1942년 평안남도 안주에서 출생한 김 비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뒤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을 거쳐 2007년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대남 분야를 총괄했습니다. 특히 외교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성실하고 뛰어난 능력, 세련된 매너와 인품을 갖춰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각별한 신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도 정치국 위원 명단에 꾸준히 이름을 올려왔으며 지난 8월 북한의 목함줄의 도발로 남북한 사이에 긴장 국면이 조성된 당시에도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김정은식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하며 대화 분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김양건 대남 비서라 그러거든요. 2007년에 대남 비서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그 오래전부터 남북 관계에 대해서 관련한 업무를 봐왔고, 그러면서 2007년부터는 사실상 남북 관계 또는 대남 정책을 책임지는 총지휘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으로 권력 승계가 된 이후에는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외교 전반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김 비서의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장의위원장을 맡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발표한 장의위원 명단은 혁명화 교육을 받고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이름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의위원 명단 70명에 최룡해 비서가 서열 6번째로 자리한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최룡해 비서의 복권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룡해 비서가 백두산 발전소 토사 붕괴 사고의 책임을 지고 지방의 한 협동 농장으로 추방돼 혁명화 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해온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의 갑작스런 사망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권력층 문제 전문가인 한국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창 기자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 김양건 비서가 어떤 인물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양건 비서는 과거에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을 맡았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매우 잘 아는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섰던 대표적인 남북대화로는 2007년 10월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바로 옆에 북측에서는 유일하게 배석한 것, 그리고 2009년 8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후에 특사 조문단으로 남한을 방문해서 청와대를 예방한 것을 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 참석을 위해 방한해서 당시 6.1제 통일부 장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 그리고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통일전선부장 간에 이른바 2+2 고위급 접촉에 나선 것을 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김양건은 통일전선부장으로서 남북 정상회담 시 최고 지도자를 보좌하거나 남북한 관계가 매우 경색되었을 때 대화 분위기를 이끌어내는데 일정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그 김 비서의 사망이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관심 있는 분야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정일 정권에 이어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까지 김양건이 계속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해 왔기 때문에 그의 사망으로 남북 대화의 장기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특히 제1차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김 비서가 사망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김양건 비서의 뒤를 이어서 그러면 앞으로 대남 정책을 맡을 후임자로는 어떤 인물이 거론될 수 있습니까? 이번에 발표된 국가장위원회 명단에 나와 있는 대남 엘리트들을 보면은 명단에서 원동현 통일전선부 부부장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는 김한수 북한 민화협 의장이 현재로서는 김양건의 후임자로 임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김한수는 외부 사회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의장 겸 서기국장, 그리고 민족 화해 협의회 의장, 6.15 공동선언 실천 남북 공동위원회 북측위원장 등을 맡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대남 분야를 관장하기에 적임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과거에 김양곤과 함께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맡아왔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 내에서 원동현 통일전선부 부부장보다 훨씬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장위원회 명단 호명 순서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은 김한수가 현재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김한수 다음에 언급된 원동현 부부장도 두 번째 순위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맹경일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부부장의 임명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국가장위원회 명단을 보면은 맹경일의 이름이 아예 빠져 있어서 네. 그가 북한 지도부 내 위상이 높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김양건의 후임자로 임명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그런데 김 비서의 사망 원인을 북한 당국은 교통사고라고 밝혔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권력 암투로 인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의 고위급 인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인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용순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하고 리재강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철봉 강원도당 책임비서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 리재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경우에는 장성택 측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죽였다는 설이 북한 내부에서도 널리 퍼졌었고, 그러나 이제 그 외의 다른 경우에는
권력 암투에 의한 사고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특히 김양건의 경우는 매우 성격이 원만한 타입이기 때문에 다른 간부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북한은 김 비서의 장례를 치를 장의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의원 명단에 얼마 전에 이 노동당 비서직에서 해임된 최룡해가 올라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등장한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북한이 발표한 국가장의원회 명단에서 최룡해의 이름이 김기남 비서와 최태복 비서 사이에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가 다시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직에 복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29일 평양에서 개최된 김정은의 최고사령관 주대 4주년 기념중앙보고대에 김기남, 최태복 비서는 참가했지만은 당시 최룡해 비서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점에 비춰봤을 때 29일 오전 김영건 비서의 교통사고 사망이 보고된 후에 국가장의원회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이 최룡해의 복권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최룡해가 지방협동농장으로 추방되어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은 네. 제가 아는 비교적 신뢰할 만한 대북 소식통에 의하면은 최룡해는 계속 평양에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룡해가 김정은의 청년 중시 정책에 반대하다가 해임됐다는 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제7차 당대회 개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가 해임됐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룡해가 당중앙위원회 비서직에서 해임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원직에 복귀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해임 상태에서 김정은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정치적으로 매우 능숙하게 처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장의원 명단에 최룡해 말고도 또 관심을 끌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김양건 국가장의원회 명단에 그동안 숙청 또는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던 원동현 통일전선부 부부장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다시 통일전선부 부부장직에 복권되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김양건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과거 남북 당국 간 대화에 깊게 관여해온 원동현의 대남 협상 경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김정은 제1비서가 원동현의 복권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발표된 장의원 명단과 이을설 원수가 사망했을 때의 장의원 명단이 조금 다른 것이 보이는데 여기에 뭐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북한에서 장의원의 명단을 작성할 때는 사망한 인물의 분야와 관련된 인물들을 주로 많이 넣습니다. 물론 최고위급 인사들은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네. 리을설 국가장의원회 명단과 다르게 김양건 국가장의원회 명단에 군부 인사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은 김양건이 군부와 직접 관련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국가장의원회 명단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그리고 위원, 후보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의 전문부서 부장과 제1부부장, 국가와 군대의 핵심 간부, 도당 책임비서, 그리고 고인과 관련된 분야의 인물들로 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자,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사망에 따른 남북관계 전망과 이번에 구성된 장의위원회 명단에 다시 등장한 최룡해 비서에 대해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을 연결해 알아봤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가 지난달 리을설의 장의위원회 명단에서 배제된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이 확고함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측근들이 배제되면서 김정은 정권이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가 지난 11월 이을설 인민군 원수의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서 빠진 것은 김 제1위원장의 권력이 공고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북한 체제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북한 지도부 감시란 웹사이트 운영자인 마이클 매든 씨는 28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매든 씨는 김경희가 장의위원회 명단에서 빠진 것은 그가 북한 정계에서 은퇴했고 더 이상 지도부의 일원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풀이했습니다. 리을설과 긴밀한 관계였던 김경희가
여전히 노동당 정치국 위원직에 있었다면 장 의원의 명단 서열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매든 씨는 특히 김경희가 장 의원의 명단에서 빠진 것을 김정은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최용해가 명단에서 빠진 것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배제된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권력이양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측근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매든 씨는 북한 권력층의 급격한 변화가 정권 불안정의 징후라는 일부의 관측과는 달리 김 제1위원장이 최고 지도자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매든 씨는 지적했습니다. 김경희와 같은 측근들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정책을 수립하고 국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점점 더 거칠어졌다는 겁니다. 매든 씨는 북한이 최근 모란동 악단의 베이징 공연을 갑자기 취소한 일을 예로 들면서 김경희가 정계에 남아있었다면 김 제1위원장에게 그 같은 성급한 행동을 하지 말도록 충고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2015년) 을미년이 저물어갑니다. BOA는 올 한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주요 관심사들을 정리하는 특집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남북관계, 북한 내부 권력구도, 미북관계, 북한 인권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보내드리는 특집 보도.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진전 없이 평행선을 달린 미북관계를 되돌아보겠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북한 관계에서 2015년은 냉랭한 기류가 지속된 한 해였습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응하겠다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원칙은 새해 벽두를 제재로 시작해 12월 제재로 마무리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월 2일 전년에 발생한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과 관련해 추가 대북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해킹 주범으로 지목된 북한 정찰총국 등 기관과 단체 3곳, 개인 10명에게 제재를 가한 겁니다. 백악관은 제재가 북한 정부에 계속되는 도발과 불안정, 억압적 행동과 정책, 특히 소니 영화사에 대한 파괴적이고 강압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 제재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응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made clear that we will respond to the DPRK's misbehavior. 미국 정부는 이후 3월에 재무부의 북한 관련 금융거래주의보 발령, 6월엔 기존의 행정명령에 따른 모든 대북 제재들을 연장했습니다. 이어 10월엔 북한 업체 2곳, 11월엔 무기 확산과 불법 금융활동을 이유로 김석철 현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 등 개인 4명과 조선공업개발회사, 이달 초엔 북한 미사일 개발의 심장부인 전략군 등 단체 4곳과 개인 6명에게 추가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압박은 오바마 대통령이 올 1월 말 이례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처음 언급할 때부터 예고됐었습니다. Over time, you will see a regime like this collapse. Our capacity to affect change. 오바마 대통령은 1월 말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금씩 계속 높이겠다며 시간이 흐르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잔혹하고 폭압적인 정권, 심지어 주민들을 제대로 먹이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정권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며 북한의 변화를 압박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강경 발언은 미국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를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위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즉각 미국을 미친 개라고 비난하며 핵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그 무슨 변화의 방법으로 붕괴시킬 것이라고 공공연히 지저대는 미친 개들과는 더는 마주 앉을 용의가 없다고 단호히 공언하시고, 미국 고위관리들은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 비핵화와 인권 개선에 대한 대북 압박 수위를
점차 높였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은 2월 말 워싱턴의 한 토론회에서 진지한 비핵화 협상 없이 북한의 안보와 번영은 성취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t the end of the day, North Korea cannot obtain the security, prosperity, or respect it wants without negotiating an end to its provocative nuclear and missile program. 존 캐리 국무장관은 3월 2일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주민들을 노예화하고 공포 정치를 일삼는 김정은 정권의 압제를 국제사회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n North Korea, tens of thousands of people live as virtual slaves. In 2015, 북한엔 표현과 종교의 자유가 아예 없고 정치적 반대도 용납되지 않으며 수많은 주민들이 사실상 노예로 살고 있고 김정은은 자신과 견해가 다르거나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처형하고 숙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정가의 대북 인식은 3월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북한 당국이 응당한 징벌이라고 반응하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압박으로만 일관한 건 아닙니다. 군사적 억지를 바탕으로 외교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기조에 맞춰 1월에 북측에 대화를 제의했고 미얀연합훈련이 끝난 5월엔 이른바 탐색적 대화를 제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거듭된 거부로 가뜩이나 차가워진 관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5월 말 담화에서 비핵화 협상을 망친 건 미국이라며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하지만 대북 적대시 정책은 없음을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면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고 오바마 행정부의 진정성은 미얀마,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이란의 핵협상 타결에서 이미 확인됐다는 겁니다. 시드니 사일러 국무부 육자회담 특사는 사임 전인 지난 7월 서울을 방문해 이런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It demonstrates our flexibility when the DPRK makes the decision. 이란의 핵협상 타결은 상대가 타협 의지를 갖고 있을 때 미국이 어떻게 호응하는지 보여준 좋은 사례며 북한 정권이 다른 선택을 한다면 미국도 이처럼 유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관리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등 과거의 적국들과 화해하며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국제 정세를 북한 정권이 바로 읽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 관리들은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월 워싱턴에서 가진 미중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중 두 나라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will not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s state. 이 회견에서 시진핑 주석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며 이례적으로 북한을 공개 압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북한 정부의 비핵화 결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Pyongyang needs to understand that it will not achieve the economic development it seeks so long as it clings to nuclear weapons.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주장하는 한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경제 발전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며 핵포기에 진지한 자세를 보인 이란을 북한이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며 비핵화에 진지한 대화 준비가 돼 있다고 한다면 이란처럼 북한과 공정하게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다음 날 성명에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항해 핵무기를 포기할 뜻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하나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여 미국의 핵위협과 전쟁 도발을 억제해 나아가는 냉전의 방법이다. 다른 하나의 방도는 미국이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응해 나옴으로써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올해 반미 교육시설인 신천박물관을 거듭 방문해 대미 항전을 강조하는 한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핵무기의 다종화, 소형화, 연말엔 수소폭탄 개발까지 주장하며 핵 억제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북 사이에 이처럼 냉랭한 기류가 계속되자 미국 내 보수파와 대북 협상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공히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보수 진영은 북한의 핵 억제력 주장은 주민이 아닌 정권 유지용이라며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쥘 수 있는 실질적인 제재를 지금보다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협상파들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더욱 강화해 미국 안보에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며 적어도 이를 유예하도록 양자 다자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즉각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기존의 대북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입니다. And in fact, that's the approach that the administration has tried to take over the past several years. We're not going to see immediate success. 성김 대표는 지난 10월 말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몇 년간 대북 정책에서 인내와 일관성을 유지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압박과 외교를 병행할 때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북한의 핵 확산이나 불법 활동 가담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며 억지와 외교, 압박을 계속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역시 북한 정권의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며 기존의 대북 정책 고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 2016년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이자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임기 마지막 해엔 경제 등 국내 사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미국 정부의 외교적 초점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IL 격퇴 등 중동과 러시아 등에 맞춰져 있어 북한 문제가 얼마나 관심을 받을지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입장 변화 등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는 한 내년에도 미북 관계는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2015년 연말을 맞아 VOA가 준비한 특집 보도, 내일 이 시간에는 네 번째 마지막 순서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2000년 전 고대 로마 제국과 비슷하다고 영국인 교수가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 측근들에 대한 공개 처형 사례를 꼽았습니다. 보도에 조은정 기자입니다. 고대 최대의 제국인 로마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2000년의 시차를 넘어 놀라울 정도로 유사성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와 유럽, 지중해를 넘어서 북아프리카와 페르시아, 이집트까지 지배했던 고대 최대의 제국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로마 시대에 사용된 라틴어 문학을 가르치는 스티븐 해리슨 교수는 28일 영국 BBC 방송 인터넷판에 로마와 북한의 처형이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해리슨 교수는 이 글에서 최영건 내각 부총리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 올해 북한 고위 관리들의 처형 소식은 로마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특정 개인에게 조언을 구하며 의존하다 신뢰를 잃거나 지겨워지면 제거했다고 해리슨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극적인 방식의 공개 처형은 누가 실제로 권력을 잡았는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며 복종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해리슨 교수는 로마 제국 시절 처형된 사례들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친위 대장인 세이아누스 장군에게 로마 통치를 맡기고 카프리 휴양지에서 휴식을 취할 정도로 그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티베리우스 황제는 세이아누스 장군을 의심했고 상원에 불러 자신이 보낸 편지를 듣도록 했습니다. 세이아누스 장군은 이 편지에 자신의 승진과 황족과의 결혼 내용이 담긴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사형이 선포됐습니다. 그의 시체는 조각나 로마 길거리에 뿌려졌습니다. 칼리굴라로 더 잘 알려진 가이우스 황제는 잔혹한 공개 처형을 자주 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의 즉위에 공을 세운 공신 4명을 재임 8년 만에 모두 제거했습니다. 친위대장 브루스에게는 독약이 내려졌고 철학자 세네카는 욕조에서 혈관을 끊도록 강요당했습니다. 해리슨 교수는 김 제1위원장과 로마 황제들이 신복을 처형한다는 점 외에도 이런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방식이 비슷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모두 적대적인 출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해리슨 교수는 초기 로마 제국 시대에 대한 주요 출처는 수에토니우스와 타키투스의 저서라면서 폭군인 도미키아누스 황제의 통치를 견뎌낸 이 두 사람은 황제 체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에토니우스와 타키투스가 로마 황제 체제에 비관적이라는 점에서 또 한국은 북한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전히 전쟁 중이란 점에서 사건을 전하는 데 있어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해리슨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해리슨 교수는 강력한 정보 통제로 진공 상태가 발생할 때 반대편이 그 빈자리를 메우며 폭군적 통치라는 고정관념을 퍼뜨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정치적 반대측을 악마화하려는 본성이 있다는 점과 편향된 보도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중국과 타이완 정부 간 직통전화가 30일 공식 개통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를 계기로 타이완과 필리핀 등 다른 피해국들도 일본과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이 중국과 타이완 간의 직통전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예, 지난달 양안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사안인데요. 마샤오강 중국 국무원, 대만 판공실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设立两岸热线是10月7日两岸领导人在新加坡会面时达成的重要共识。会面结束以来，国台办和陆委会就设立热线相关安排保持密切沟通。 마 대변인은 장즈쥔 대만 판공실 주임과 샤리엔 타이완 행정원 대륙위원회 위원장이 한라인을 통해 30일 첫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통화에서 구의 공식, 즉 1992년에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다시 확인하면서 서로 긴밀한 소통과 우호적인 연계 활동으로 양안 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네, 자, 이 한라인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정부 간 긴급 연락용 직통선입니다. 시초는 1963년 미국 백악관과 소련 크렘린궁 간 설치된 직통전화인데요. 우발적인 전쟁이나 실수에 의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습니다. 1971년에는 남북한 간에도 설치됐습니다. 또 적대적인 국가들 사이가 아닌 동맹국들 간에도 직통 통신선을 놓기도 합니다. 네. 자, 중국과 이 타이완 간의 한라인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라고요. 예,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마잉주 타이완 총통이 지난 11월 7일 분단 66년 만에 처음으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열었는데요. 이날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된 회담에서 합의사항 중 하나가 한라인 설치였습니다. 당시 마 총통이 설치를 제안하고 시 주석이 즉석에서 동의한 사안입니다. 시 주석은 한라인이 양측이 신속히 소통하고 오판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안 사무 담당 기구가 앞장서서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네. 이 두 나라 간의 이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여러 합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9.2 공식, 즉 하나의 중국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요. 또 타이완의 외교적인 고립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또 양안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두 정상은 중국과 타이완 국민들이 한 핏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시 주석은 우리는 뼈가 부러져도 살은 이어진 형제이자 물보다 진한 피를 가진 가족이라고 강조했고, 또 마총통도 양안 국민은 중화민족이며 염황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타이완의 외교적 고립 문제를 논의했다고 했는데 현재 타이완이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많이 소외돼 있죠. 예, 타이완은 원래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로 UN 회원국이었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과 수교를 맺었었지만 1971년 중국이 UN에 가입하면서 타이완은 UN에서 축출됐습니다. 현재 타이완과 수교한 나라는 태평양 섬나라들을 중심으로 22개국에 불과하고요.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도 공식 국호 대신에 Chinese Taipei, 즉 중화 타이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타이완이 외교적인 고립에서 벗어나는데 양안 정상회담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눈치를 보던 나라들이 타이완과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자, 중국과 타이완이 처음으로 화해를 시도한 것 언제부터인가요? 네, 양안은 1949년 분단 이후 30년간 봉쇄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말을 시작으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두 나라 관계의 이정표는 1979년에 세워졌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타이완과 중국의 평화통일이라는 큰 방침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후 1987년에는 상호 친척 방문이 허용됐고 92년에는 9.2 공식이 합의됐고 93년에는 정부 간 첫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어 2005년에는 국민당과 공산당 영수 간 첫 회담이 개최됐고 2008년에는 양안이 통상, 통항, 통신 교류의 역사적인 대3통 시대를 열었습니다. 타이완은 특히 마총통 집권 기간인 지난 7년 동안 무역 등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크게 늘렸습니다. 네. 자, 이제 곧 그 타이완에서는 총통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다음 달 16일 총통 선거가 실시되는데요. 현재 야당인 민진당의 차잉잉원 후보가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당선이 유력합니다. 정권 교체가 되는 거죠. 네. 자, 민진당은 이 타이완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민진당의 차이 후보는 양안 관계의 핵심 원칙인 9.2 공식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양안 간 현상 유지를 하겠다고 모호하게 밝히고만 있는데요. 그래도 양안 간 화해 분위기는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민진당이 집권해도 기존의 양안 민간 교류와 또 경제 협력을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자, 어떻습니까? 이 중국과의 관계 문제가 이번 선거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나요? 네, 사실 양안 정책은 이번 선거전의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국민당의 친중 정책에 대한 심판론이 우세한데요. 타이완 국민들은 마잉주 국민당 정부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높이기만 하고 또 실제로는 일자리 창출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진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지난 2000년부터 8년 간격으로 타이완의 토착 정당인 민진당과 또 중국 대륙에서 건너온 국민당이 한 차례씩 정권을 바꾸게 됩니다. 네. 그런데 올해 중국과 타이완 관계를 상징하는 한자어가 선정됐다고요? 네, 바로 화할 화자입니다. 중국 해서신보와 타이완 왕보 등이 이달 초 공동 주최한 해협 양안 연도 한자 선정 행사에서 화자가 올해의 한자로 뽑혔는데요. 702만여 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43만여 표를 얻었습니다. 올해 열린 양안 정상회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조은정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강제로 동원한 위안부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이 이번 주에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는데 타이완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과 협상을 추진한다고요? 예, 타이완의 린융러 외교부장은 이르면 내년 초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교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9일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过去这几天
린 부장은 타이완이 일본 정부와 이 문제를 오랫동안 논의해왔다며 이 문제에 대한 강한 입장을 절대로 바꾸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과 타이완의 위안부 관련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군요. 예, 린 부장은 이르면 내년 초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타이완 측 주장인 배상과 정식 사과를 위한 일본과의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며 우선 실무 작업반을 구성한 뒤 회의를 통해서 명확한 주장과 요구사항을 결정해야談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린 부장은 또 일본과 한국 간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본이 타이완에 설명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타이완의 마잉주 총통도 29일 일본이 타이완 출신 위안부 여성들에게 사과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죠. 예, 마 총통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위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政府对二次大战当中我国的慰安妇要道歉。 마 총통은 일본 정부가 피해 여성들에게 정의와 존엄을 되찾아줘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타이완 여성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타이베이 여성구호재단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약 2,000명의 타이완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네. 자, 타이완뿐만 아니라 이 필리핀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있다고요. 예, 필리핀의 군 위안부 피해 단체도 필리핀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는데요. 한국 정부처럼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필리핀군 위안부 피해 단체 릴라 필리피나 측은 필리핀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완전히 외면해왔고 또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 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사망하고 있는데요. 릴라 필리피나는 174명의 위안부 피해자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회원이 10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외에 또 어떤 나라들이 이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있나요? 예,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의 NOS 방송은 28일 네덜란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도 일본 총리의 사과를 받기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인 피해 여성은 약 4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이들 중 일부는 약 10년 전에 일본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지만 상당수는 사과가 우선이라며 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에도 위안부 피해자가 많다고요? 네, 일본군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약 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위안부들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조선인, 또 중국인은 36%, 일본인이 12%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도 왜 일본이 한국인 피해자에게만 사과하고 중국인 피해자에게는 사과하지 않는가라며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본이 한국과의 합의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마침내 모든 지역에 전기가 공급된다는 소식이 있군요. 예, 중국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은 30일 중국에서 전기불이 공급되지 않던 마지막 오지 마을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칭하이성 궈러 장족자치주 반마현 궈망촌과 위수 장족자치주 취마라이현 창장촌입니다. 지난 25일을 전후해서 전기가 개통됐습니다. 이 두 마을의 8,614가구 39,800명의 주민이 생애 처음으로 전기를 쓰게 됐습니다. 네. 자, 이 마을들에는 어떤 그 계기로 전기가 개통됐나요? 네, 2011년에 시작된 중국 정부의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모든 인구가 전기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는 지난 3년간 오지 마을에 대한 전기 공급 사업을 벌여왔고요. 그중 이들 2개 마을이 마지막 사업 대상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지 마을이기 때문에 공사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예, 중국의 내륙 오지에 위치한 이 두 마을은 평균 해발 4,000m의 고원 지역인데다 환경보호 지역이어서 전기선을 놓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공사 당시에는 자연보호를 위해서 대형 트럭 대신에 말과 노새 수천 마리로 장비와 물자를 운송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조은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함경 남북도에서 새벽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3도, 남포 최저 영하 3도에서 최고 영상 2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0도, 강계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하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 조금 끼다가 맑아지겠는데요. 해주 최저 0도, 최고 5도, 개성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5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눈발이 날리다가 오후 들어 차츰 개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최고 영상 5도, 해산 최저 영하 19도, 최고 영하 5도, 원산은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오전엔 구름 많다가 오후엔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최고 영상 3도, 선봉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흐리고 눈이 내리다가 오후 들어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타이완이 긴급 사태 발생 시 연락과 긴장 완화를 위한 비상 연락망, 즉 한라인을 개설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타이완 방공실의 마샤광 대변인은 30일부터 타이완과의 한라인이 정식 개통돼 양국 관리들이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마샤광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전화 통화는 중국의 장주진 타이완 방공실 주임과 타이완의 샤리엔 행정원 대륙위원회 위원장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두 사람이 한라인을 통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CCTV는 양측이 양안관계 개선을 위해 이룬 성과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과 타이완은 지난달 60년 만에 처음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한라인 설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하던 미군 항공모함 가까이 접근했었다고 미군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지난 26일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미 항공모함 해리 트루만호에서 불과 1,500m 가까이 접근했었다며 이란의 행동은 매우 도발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당시 호르무즈 해협에는 해리 트루만호 외에도 미 구축함 버클리오와 프랑스 호위함 그리고 여러 상업용 선박들이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에 따르면 이란 해군은 미사일 발사를 1시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무전으로 선박들에게 미사일 항로를 떨어질 것을 통보했습니다. 미군 중부군사령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그동안 이란군과 미 해군 사이에 교신이 잘 이뤄져 왔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항해 자유와 해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 지난주 광산 붕괴 사고로 매몰돼 있던 8명의 광부들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30일 적외선 카메라를 매몰된 사고 지점에 투입해 촬영한 결과 생존자들이 사고 발생 5일이 지난 이날까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은 각종 잔해로 뒤덮여 있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이에 따라 광부들이 매몰되어 있는 지점에 음식물과 구호품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중국 동부 산동성의 한 석고광산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적어도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실종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30일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를 맞아 축전을 보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지난해는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국제안보 유지의 핵심적 요소임을 보여줬다며 상호 이익을 고려한 건설적 대화와 협력을 이뤄나간다면 양국은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데이비드 캐메런 영국 총리,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등에도 축전을 보냈습니다. 미국이 최근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통신 내용을 감청했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29일 미국이 이란과 핵합의를 추진하는 동안 미 국가안보국이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보좌진 간 통신 내용을 감청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미 정보당국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정보관리들이 미국 의원들이나 미국 내 이스라엘 단체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도 감청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심각한 엘니뇨 현상으로 내년도에 큰 기상 이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경고했습니다. 나사는 올해 엘니뇨 현상이 지난 1997년과 98년 당시와 맞먹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미 전역은 강력한 눈폭풍과 홍수 등 각종 기상이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나사는 최근 인공위성 판독 결과 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등 엘니뇨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